윤석열 비판하는구나.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하고 드럼통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오히려 드럼통 그러면은 윤석열 그 계엄대가 생각이 나는데. 네, 드린 거예요. 다 윤석열 비판하고 계시네. 속마음이구나 전부 다. 이재명 때리는데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표가 모이는 것이고 이재명 때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저는요 이 재판이 지기현 판사 주도하에 성립되었다는 것 자체가 좀 불쾌합니다. 친윤 검사와 친윤 판사로 짜여진 윤석열 호러 픽처 쇼가 벌어졌다. 윤석열 호러 픽처 쇼. 주연 윤석열, 조연 판사, 네. 검사. 아니 유혈 사태가 나지를 않았는데 왜 유혈 사태가 날 거를 고려해서 미리 총칼을 들고 있는 군인들을 글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3년 내내 우리 세금으로 돈 받아 먹고 살면서 그렇게 했었을까?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예, 우리 전 봐도 대통령- 우리를 도대체 뭘로 생각하길래 이분은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하고 앉았을까?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15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시작 전에 나가는 BGM이라고 하나요? 그 부금. 요 음악이 너무 좀 산티가 많이 난다 그러시는데 공짜 음악 중에는 그래도 제일 고품질의 음악을 저희가 선정한 겁니다. 혹시 뭐 더 좋은 음악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교체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월 15일 오늘 아주 재미있는 뉴스들이 많은 날입니다. 대선 조기 대선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사진들도 좀 많고요. 이따 하나하나 보여드릴 텐데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저기 근데 민주연구원 부원장 안 하고 뭐 정치평론가나 시사평론가 이런 거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돼요. 네 아니면 저도 뭐 그게 편하죠. 저희 네. 직함구 좋습니다. 뭐 네? 얼마든지. 예 그렇게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박진영 뭐, 평론가로 갑니다. 예, JTBC 논설위원 이런 거 하나 위촉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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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로 하나 논맞이기 뭐 이런 걸로 하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평론가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중앙일보 이분은 진짜 논설위원입니다. 논설 아니고요. 예, 강찬호 논설위원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맞죠? 논설위원? 맞습니다. 예. 논술이 아니고 논설입니다. 그 박수같이. 진짜 논설위원 맞냐는 질문이 많아갖고 왜 그렇습니까? 중앙일보 저런 논설위원. 사람이 어떻게 논설을 쓰냐 뭐 이런. 에이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 얘기 같은데. 이거 확실하죠 이거는? 네. 네. 모릅니다. 저 중앙일보 한번 문의 보시죠. 가끔 이렇게 좀 사설 같은 거 쓰시고 하는 거죠? 칼럼 뭐 이런 거 그럼요. 쓰- 사설은 아시다시피 네. 그 저자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다만 제 이름으로 나가는 칼럼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뭐 하여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네. 네, 저 사람이 맞느냐 하는 의심을 받았다니까 네. 제가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네. 질문은 있습니다. 회사 소속인데 저렇게 방송해도 되느냐? 잠깐만요. 그 뭐지 그 이 신방협력 차원에서 JTBC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왜 그런 신문 기자가 네. 왜 방송을 하느냐 뭐 이런 겁니까? 자연스럽게 방송을 하게 회사가 허락을 하느냐? 가보죠. 제가 알기로 이 회사에서 당연히 신방협력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딴 데도 나가시잖아요. 아니죠. 그건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네. 뭐가 다른 그보다는 이제 시청자들 생각은 정치적 입장을 가져도 되는가 뭐 그런 취지의 질문인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그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여러 언론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네.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논평을 좀 하지 않습니까? 예. 또 그다음에 그 논설위원들은 자기 기명 칼럼이 있어요. 자기 기명 칼럼을 보면 이 사람 오늘은 뭐 정부를 비판했네? 아니면 오늘 이 사람 야당을 비판했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네네네. 이 사람 무슨 정치 입장이 뭔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추측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이 사람 잘못하면 이 사람 비판하고 네. 저 사람 잘못하면 저 사람 비판합니다. 네. 여튼 네. 질문. 네.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웃음으로 넘길까요? 그냥? 네, 웃고 가도록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좋아요. 질문의 의도를 잘 갑자기 모르겠네요. 논설 쓰고 싶어지네. 네. 여튼 오늘 저 메이크업은 잘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윤경 기자가 오늘 뉴스 정리 네. 또 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조기 대선 소식에 앞서서 어제 또 첫 형사 재판이 있었으니까 윤석열 네. 전 대통령에 대한 그거 소식부터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명의 변호인과 함께 입회를 했는데요. 11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인 군단인데 핵심 발언은 모두 본인 입으로 했다. 왕 변호사 역할을 어제 했습니다. 11명의 변호사가 있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혼자 다
다 이야기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대표 변호사급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검찰이 먼저 공소 사실을 쭉 설명합니다. 이건 첫 공판이기 때문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쭉 PT를 하고 나면 이제 그 입장을 밝히게 되는데 피고인 측에서 보통 변호인이 쭉 설명을 하죠. 반박을 하고 큰 틀에서 반박을 하고 피고인은 동의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먼저 밑자락을 깝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라 이분이 잘 안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이크를 넘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이제 거기 작심한 듯이 검찰 공소 사실에 PPT 좀 띄워주세요. 니네가 말한 그 공소장 내용 좀 띄워보십시다. 한 다음에 네. 이제 모두 발언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본인 발언을 다 했다. 그러니까 오전에만 42분, 오후에 37분, 플러스 3분까지 해서 82분 발언을 했고요. 증인 신문까지 합치면 93분간 단독 드리블을 했다. 아 역시 전에 뭐 대통령 시절부터도 참 그 발언 지분이. 분량의 지분이 굉장히 좀 높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법정에서도 뭐 예외는 없군요. 윤석열 호러 픽처 쇼 주연 윤석열, 조연 판사, 네. 검사. 근데 저는요 이 재판이 지기현 판사 주도하에 성립되었다는 것 자체가 좀 불쾌합니다.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석방으로 인해 가지고 네. 국민적인 무리를 빚었잖아요. 그럼 본인이 저는 재판부 이게 깊이 믿고 활피 믿고 헷갈립니다는 깊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윤석열에게 유죄를 받아내야 되는 검찰 입장에서도 네. 지기현 판사는 친윤 판사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되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를 회피해야 돼요. 근데 왜 둘 다 안 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는 친윤 검사와 친윤 판사로 짜여진 윤석열 호러 픽처 쇼가 벌어졌다. 이렇게 인식될 것 같습니다. 판결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면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의심할 국민들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네. 있다. 자, 하여튼 뭐 어제 그 재판에서는 총 8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언을 굉장히 좀 오래 했다. 그리고 그 발언 내용에 대해서도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짚을 점은 이제 재판부가 발언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를 지적을 했는데 재판부 말도 끊고 할 말을 했다라는 점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용에서는 그 검찰에서 공소 사실을 설명하면서 이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이겠네요. 그 계몽령을 다시 주장을 했습니다. 이 몇 시간 동안의 일들을 나열식으로 적은 것으로 내란 구성 법리에 맞지 않는다.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 유도에 따라서 진술을 했을 뿐이지 이건 사실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의 계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 네. 그게 뭐예요, 도대체?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의 계엄이라는 게 뭐죠? 이 단어들 처음 이렇게 조합시켜도 되는 거예요? 저는 좀 겁이 없는 편이거든요. 네. 저에게 만약에 총칼을 주시고 그다음에 누군가를 포박할 수 있는 물건을 주신다면 그걸 들고 윤석열 씨한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평화적인지 그분이 평화적으로 느끼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 이게 단어 하나하나는 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딱 조합을 해놓으니까 제가 이해력이 좀 딸리는 거겠죠? 아니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를 총칼을 든 군인에게 나가가지고 오밤중에 밤 10시 30분 이후에 네. 헬리콥터 타고 내려와서 들어가서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를 몸으로 보여주라.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왜 하필이면 오밤중에 그렇게 정말 대거 군인들을 붙들고 국회의원들 나가라 들어가라 못 나오게 해라 체포해라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하는 게 어떻게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입니까?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를 도대체 뭘로 생각하길래 이분은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하고 앉았을까? 그리고 그런 주장이 하나도 안 맞는다는 게 이미 탄핵 심판에서 다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자기는 딱 카메라 앞에 앉아가지고 비상계엄 선포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거기에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를 내가 내보냅니다. 그 형태는 비상계엄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어떻게 이런 식의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무슨 후한무치도 네네. 따로 없어요. 그 비상계엄 그 당시에 이제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뭐 야당 대표, 국회의장 등에 대한 멘트도 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서 그 당시에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 담을 넘어갔잖아요. 의장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몇 장 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수 병력만 투입을 했는데 국회의장, 민주당 대표 등이 사진을 찍으며 담 넘는 쇼를 했다. 담 넘는 쇼를 했다. 네, 그때 국회에 못 들어간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군인들 들어간 거에 대해서도 이건 뭐 자신이 직접 일일이 명령 내린 게 아닌 그냥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이런 주장도 좀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라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 이상으로 네. 군인들이 불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죠. 뭐든지 참 남 탓하고 부하 탓하고 니네가 오버해서 이렇게 나를 이 꼴로 만들었구나. 지금 이 얘기잖아요. 네.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저 누구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예. 구속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구속이 왜 안 될 그러냐면- 것 같다고요?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이런 발언들은 지금 대선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선 도움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선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급적이면은 말씀을 안 하시고 물론 재판에서 자기 입장 당연히 이제 재판이란 거는 자기 입장을 최대한 얘기하는 것이고 변호하는 것은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하는 건 하는 건데 이런 게 지금 자꾸만 나오면은 이게 지금 저 뭐냐 그 이제 계엄과 그다음에 이제 탄핵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끝난 거잖아요. 헌재에서. 네. 그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그거를 넘어서 다음 선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헌재 판단하고 다른 어떤 입장들 물론 본인 변호하는데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자꾸 정치적인 메시지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국민의힘 쪽에는 도움이 안 되는데 네. 반대로 민주당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계속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내심하고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네.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는 아니 거예요? 근데 구속 안 된다는 얘기 무슨 왜 그러는 그거는 거지 이제 우리 제가 변호사님 생각이시고 제 생각은 제 아니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구속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니 제 얘기는 그 구속이 되면은 네. 가급적 이제 그 말이 더 말할 기회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말을 자꾸 바깥에서 윤석열 씨가 네, 이런 아니, 헛소리를 그러니까, 하게끔 구속 안 시키게 뭔가 할 것이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영향을 미칠 수 없죠. 저는 그러니까 이분이 구속이 근데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구속이 당분간 안 되면서 계속 이제 이런 입장을 내는 건데 이 입장은 아까 말한 대로 분명히 이제 국민이 이해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입장이에요. 논설위원 맞죠? 잠깐만요. 제 얘기가 왜 이게 그러니까 구속 안 된다는 그 주장을 연결이 안 말씀하셔도 되죠, 연결이. 아니 구속을 네. 안 되기를 바란다는 좀 그런 역설적으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하면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입장에서는- 거예요. 네. 엑스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엑스맨. 네. 그러니까 네, 네. 민주당을 도와주고 싶지 않으시겠죠. 우리 네, 윤 전 대통령이. 네, 네. 근데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면 민주당 엑스맨으로 도와주는 일이다. 민주당 도와주는 격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저는 네. 뭐 이제 네. 우리 노설위원님 이야기에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정치를 공학적으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정치인은 이익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공학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 가치론적 접근도 해야 되는데 예, 예. JTBC 논설위원을 원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민주당의 이득관계 유무를 떠나서 네. 저는 이분은 지기현 판사가 직권 구속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완벽하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라면 저는 당장 구속시켜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맞고요. 사과, 반성 이런 거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법리적으로 재구속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고요. 재구속을 하려면 네. 실질적으로 검찰이 새로운 사건, 그러니까 새로운 범죄 혐의를 가지고 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되니까 우리가 지금 재구속을 논할 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 국민들이 스트레스 너무 드리는데 받아가지고. 어제 제가 사실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씨가 뭐 2시간 넘게 모든 혐의 부인하고 남한테 남 탓하고 이거는 뭐 원래 그런 사람인 걸로 알고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계엄 상태는 유지가 돼야 되고 계엄은 또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말을 지금 사실은 어제 했던 게 속보로도 나왔었어요. 어제 오전 11시 한 30몇 분쯤 늘 계엄을 생각했다. 네. 도대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좀 전에도 유혈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 아니 유혈 사태가 나지를 않았는데 그들이 무슨 뭐 총칼을 들고 있었다는 것도 아닌데 국민이나 국회 사람들이 왜 유혈 사태가 날 거를 고려해서 미리 총칼을 들고 있는 군인들을 글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은 자기가 듣기에 다 이게 합리적이고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가 이 세상을 살아갔던 건지 대한민국을 뭘로 봤는지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네.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언제든지 전시 상태 비슷하게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인들을 보내갖고 자기가 그걸 막겠다고 그런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자기가 했는데 왜 니네가 날 몰라주느냐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3년 내내 우리 세금으로 돈 받아 먹고 살면서 그렇게 했었을까? 정말 이런 사람 옆에 도대체 누가 있었던 걸까? 지금 윤석열 전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예, 우리 전 봐도. 대통령의 지금 이 법정에서 이런 발언들이 본인의 죄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한 액션이에요? 아니면 정치적인 메시지를 또 역시 계속해서 뿌리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지죠. 이렇게 하면은 뭐 양형에서 불리하죠. 그럴 것 이건 같아서. 뭐냐면은 예. 나는 감옥 한번 가더라도 예. 나 대한민국 히틀러가 되고 싶어. 나치들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정권에서 계속해서 준동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서 재수 좋으면 사면받고 싶어. 이런 저는 흐름이라고 보고요. 윤석열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난 늘 계엄을 생각했어.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전 20살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추정인데 윤석열이 그건 그런 너무 이야기예요. 추정하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육사 같더라면 쿠데타 했을 겁니다. 그 얘기를 옛날에 했다는 말은 그런 이야기를 있었죠. 했다는 이제 예. 전언이 예. 있습니다. 언론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네네. 이게 뭔가 하면요. 저는 그 시대의 엘리트가 되고자 했던 한국의 삐뚤어진 사람들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봐요. 저희 조금 선배들 보면은 육사 간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데 간 사람들 중에 그 육사 왜 가요? 이렇게 물으면은 군인으로 출세하고 싶어. 아니, 난 전두환 박정희처럼 되고 싶어. 나도 대통령 한번 해야지. 난 대통령 한번 해야지. 그 육사 가서 쿠데타 일어나고 군사 정권에 줄다 가지고 높은 자리 갈 수 있어. 이게 그 당시에 삐뚤어진 한국 사회의 엘리트관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죽이든 민주주의를 훼손하든 출세만 하면 되고 권력을 잡으면 된다는 생각들. 사실 이게 전적으로 투영된 게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그런 생각을 하면 난 늘 계엄을 생각했어. 왜? 나는 절대 권력을 잡고 싶어. 절대 반지를 끼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이게 삐뚤어진 엘리트주의고 민주공화정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휴머니즘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하는 출세주의자들의 한국 현대사의 단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외에도 뭐 여러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 그 혹시 우리가 볼만한 발언들 좀 있을까요? 아, 네, 이제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계엄 준비, 그 계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김용현 전 장관을 임명한 것이 계엄 준비 과정이 아니냐라고 검찰이 이제 의심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가 있고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아마 그냥 계엄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싶고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신원식 장관도 그때 말했잖아요.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1년 전인가 그때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도 계엄 얘기를 해서 자기 깜짝 놀랐다. 그래서 그 측근에 있는 사람한테 말 좀 전해달라. 제발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말까지 했었었고요. 지금 신원식 전 장관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 물론 이제 언론에 보도는 안 되는 경우도 있었었는데 이분이 항상 계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전부 다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수시로 자꾸 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는 되게 좋게 온화하게 해석을 잘 해주시지만 실제 그렇게 선의를 가지고 해석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아, 그러니까 본인의 반론권을 아마 주장한다면 그런 측면이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네네. 것이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또 이 계엄 선포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네. 군정과 쿠데타, 장기 집권 등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계엄을 군정이나 쿠데타를 의도한 것으로 보지 말아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럼 체포조는 도대체 왜 만든 거냐? 방첩사 체포조는. 근데 이거는 계엄 선포의 취지를 내가 여기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별도 기동대를 만든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과는 공감대가 충분히 있지만 계엄에 대한 네. 이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설명해가지고 계엄이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너희가 체포해야 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별도 체포조를 만든 것이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아니, 메시지용인데 체포전 왜 만들어? 그러니까 이거 뭐 다 고지고대로 듣지 마시고 제가 이걸 전달하면서도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너무 많이 사실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이제 본인의 주장의 요지가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걸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네네. 그 그리고 새빨간 그 악어의 거짓말이죠.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나 같은 본인 같은 불행한 군인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본인이 불행한 군인이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돌아가면 되잖아. 민정기양하고 안 하잖아. 권력을 찬탈해가지고
국민들을 학살하고 억압하고 해놓고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아니 근데 이렇게 평소부터 계엄 생각 있었으면 좀 대선 과정 중에 얘기 좀 하시지. 안 그러면 뽑아주니까. 그건 또 아시는 아니, 모양이네. 평소에 그러면. 계엄 생각이 있었다고 하기 또 너무 미흡한 계엄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냥 예.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법정에서. 네. 근데 재밌는 포인트 하나는 검사 출신이라는 걸 본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 진짜 그러니까 내가 검사 출신인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 26년간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했지만 이 도대체 공소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아 지금 현재 검찰의 공소장이 너무 허접하다. 난삽하다. 난삽하다? 모자이크 네. 공사장이다. 뭐 이런 네, 얘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이렇게 해놓고 순서대로 짜깁기 해놓으면 이걸로 뭐 재판이 되겠어?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12.12부터 5.18과 같이 이제 장기간에 걸친 내란 사건도 공소장이 길지 않은데 이거 뭐 이렇게 주저주저 썼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너네 실력이 떨어져서 내가 유죄 받도록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본질을 짚은 거야. 아니, 지금 근데- 검사들이 부장 검사 하나에 이제 뭐 말단 검사들 와 있다는데 검사들이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 제대로 찍은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일을 안 했다는 증거예요. 공소장 바뀐 지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26년 동안 검사 노릇했다고 네. 했잖아요. 처음에 검사들이 만든 공소장이요.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법조인들만 알아듣기 쉽게 아, 만들어져가지고. 너무 법률 용어도 많고 예, 하니까. 그리고 되게 생략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사람들이 왜냐면 한 문장으로 시작해서 한 문장으로 끝나요. 중간에 점도 없이. 아 맞아. 네, 그리고 되게 이상한 공소장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문으로 이제 안 하고 한글로 풀어쓰기, 공소장 문장으로 만들어쓰기 막 이래가지고 좀 정리를 했어요.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옛날에 수사해가지고 공소 제기하고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바뀐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지금 이 불만을 좀 토로하고 있는 건데 네. 이러다 보니까 무슨 뭐 이런 공소장이나 했는데 본인에게 가해진 혐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 공소장을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근데 검찰 앞에 두고 이렇게 검찰 야 니네 이 공소장 이게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썼냐 이렇게 하면 이게 그래도 검사들이 좋아하잖아요. 지금 검사들이 그래서 한심한 뭐 이미 거지. 낸 거니까 끝난 네. 거고 이제 네. 판사만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판사만. 윤석열이 어떤 전략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게 지금 국민들 보기에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네. 자기 변호는 하실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아니라 그 전 대통령. 무직인 사람이. 전 대통령, 그러니까 전직이라고 해야지. 전직 대통령께서 네. 네. 전 대통령 그 전두환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하여간 전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이요. 뭐 알겠습니다. 네. 예. 그분은 고전 대통령이 됐다. 고 돌아갔습니다. 고 전 대통령. 숨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전 대통령께서는 네. 자기 변호를 하시되 네.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간에 헌재에서 결정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건 좀 인정을 하고 해라. 그거는 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변호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간에 계속 정치적으로 이게 중계가 많이 될 거라. 네. 뭐 어떻게 진짜 본인이 이런 그 이제 주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도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끊을 수가 없어요. 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판사도 끊기 어려울 겁니다. 아. 그래서 저도 한번 끊어보려고 그랬는데 아, 제가 맞아. 끊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 논설위원도 사실 보통 분은 아니시잖아요. 제가 보통 RA라는 뜻이죠. 그런 얘기를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보통 뵌 RA 분들 중에 네. 윤석열 네. 그다음에 명태균 씨 우리 강찬원 논설위원도 굉장히 말씀을 길게 하시면서도 조리 있게 잘하시는 분인데 네. 윤석열한테는 잽이 안 되는군요. 그거 당연하죠. 왜냐면은 정말 정말 특이한 게 네. 한 가지 주제가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감수. 내 책을 누가 감수했다는데 아니 강 의원 내가 말입니다. 지금 수십 가지 책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 책을 감수하겠어요? 정말 내가 이런 말 들으면은 내가 지금 10년 감수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정말 감수라는 게 아니 강 의원 생각해봐요. 내가 얼마나 바쁩니까? 무슨 감수야? 감수 말이 이런 식으로 감수가 계속 감수가 여기 지금 들어가는데 결국 감수광 나오겠네. 그래서 혜연이 진짜 노래 한곡 40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중간에 못 끼어들어요? 못 껴들. 아니 그 끼려. 근데 그런데 말이야 강의원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 그런데 그래갖고 말이야, 예, 강의원. 계속 해. 그래갖고 40분간 들어드려야 되고요. 요렇게 잘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요? 트럼프. 아 트럼프. 진중권도 있잖아요. 진중권 그 양반은 이제 정치인은 아니니까 제 말씀 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 상대해야 되는데 네. 이 트럼프를 미리 상대를 했던 사람이 아베예요. 네. 트럼프 1기 때 네. 아베하고 트럼프가 친하게 지냈잖아요. 네. 그래서 아베가 네. 트럼프하고 그 전화 통화를 여러 번 했는데 네. 자기 자서전에 밝혔습니다. 1시간 반을 한다 이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역대 정상 중에 아, 이렇게 이렇게 말만 저랑 통화 많이 하는 사람은 처음 봤는데 아. 얘기하는 거 10%만 현안이고 아. 나머지 20%는 다른 나라 정상 한마디로 뒷담화. 아. 그다음 나머지 70%는 뒷담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어제 누구를 다른 아. 예를 들어 폴란드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아 뒷담화를? 그 사람 아주 엉망이더라. 뭐 이러면서 아베 나 그 사람 싫어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이런 거 네, 뒷담화를 그런데 하고 말입니까 강 의원님? 네. 저 한번 이거 정리하고 보겠습니다. 지금 댓글이 많이 올라와서 네. 그 어제 재판에서 우리가 이제 의미 있었던 증언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 신문을 2명을 했잖아요.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김형기 특전사 1 특전대대장 네. 출석을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탄핵 사건에서도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으로 증인 신청했던 네. 사람인데 오늘도 나와서 어제도 나와서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0시 30분에 3가지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네. 담을 넘어가라. 본청으로 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것을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 그 김 대대장은 이 지시를 부하들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전화를 끊어놓고 국회의사당의 주인은 국회인데 무슨 X소리냐라고 자기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옆에 부하들이 들었다가 지시를 받아놓고 약간 본인도 이게 뭔 소리야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지시는 분명히 있었다는 그 얘기고 취지로 이야기를 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핵심이죠. 그 의원들 끌어내라고 한다는 것이 네. 이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 행위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 심판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할 텐데 그 지시가 있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현장에 아, 있었던 계셨죠? 사람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 이제 몸싸움을 저희가 잠깐 좀 했어요. 하고 난 이후에 3층에 이제 의장실 들어가는 그 계단 있는 데 있는데 거기서 서로 양쪽 벽에 기대서 그냥 계속 이야기했어요. 너네 왜 왔어? 뭐 이런 이야기하고 누가 보냈어? 뭐 이런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때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현장 지휘관들 이 정도 되겠죠. 중령이나 뭐 대령 정도 되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뭘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진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계속 이제 명령은 받고 있구나. 뭐 위에서 다그치는구나. 이런 느낌은 저희들도 받았어요. 네. 그래도 군인들은 맨정신이 좀 있었다. 예. 제정신이 가진 그런데 사람들이. 군인들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가장 그때 또 눈에 띄는 거는 어쨌든 한동훈 당시 대표는 이제 의원들 데리고 들어가서 계엄 해제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네. 반대로 뭡니까 친윤으로 분류되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안 들어갔잖아요. 당사에 또 의원들 계속 그러니까 모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서 빨리 해엄 예, 해제 예, 투표를 하자고 했는데 예. 어쨌든 간에 그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마 윤 대통령 쪽에 지준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듯 뭐 어쨌든 간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네. 다른 의원들 데리고 들어가려는 걸 일종의 좀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엄을 해제할 뜻이 네, 네, 친윤 네. 쪽에는 없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그것도 것이죠. 이제 법적으로 네. 문제를 법적인 그건 삼아야 법적인 된다는 문제 이전에 네. 정치적으로 우선 정치적인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있고 문제죠. 정치적으로 네. 당연히 있고 그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지는 어떤 뭐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그거는 규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네. 대강 그냥 눈치로 대강 보니까는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인과관계 규명 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렵고요. 아니 뭐 먼저 말씀 어쨌든 꺼내셔서 얘기하는 아니 제 말이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윤으로 분류되니까 그렇게 네.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혹시 진행자님하고 싸우는 인상을 드렸다면은 아니에요. 구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이 제일 좋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거기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네. 그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들어오는데 네. 이 시민들이라든가 국민의힘 쪽에서도 막았어요. 못 들어오게. 그때 제가 열어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고맙다 정도라도 해야 될 건데 네. 왜 그 친 한동훈계 그 사람들이 저를 공격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그 국회의사당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사실 국민의힘 사람이니까 뭐 아니, 시민분들께서 국민의힘 그 지지자들도 막았고 아, 그래요? 시민들도 막았고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들은 이야기가 한동훈 그 친한계가 계엄 해제 찬성하러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열어주는 거 열어주라. 제가 역할을 했는데 사실 그때 제일 눈에 띄는 건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에요. 네. 그거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당 대표실이 따로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죠. 아니 본회의장 들어갈 수 없어요. 본회의장은 못 본회의장 들어가요. 말고. 빼지 않은 사람 못 들어가. 네, 그래서 이제 재판은 어제 그렇게 진행이 네. 됐는데 생각보다 이제 피고인의 말이 많아지면서 증인 신문을 완료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증인을 앉혀놓으면 네. 검찰 측 신문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이 피고인 측 신문을 하는데
그 증인 신문을 다 끝내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네, 이제 네, 윤석열 네. 전 대통령 측에서 왜 이 두 사람을 제일 먼저 증인으로 불렀느냐 이 일을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누구를 어떤 순서로 부르느냐 하고 증거를 어떻게 인정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다툴 것이다라는 예고편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왜냐면, 오래 갈 네, 것으로 네. 보인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언론에서 주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대목은 위현석 변호사가 여기 들어갔어요. 누구? 위현석 변호사.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부에서 아마 여기 수석부장까지 하고 난 판사 출신 변호사인데 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그 변론들을 했냐면 그 개업하고 나서 뭘 했냐면 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그 혐의 네네네. 재판에서 구속영장을 두 번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고 이 사람이 라임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영장도 기각. 그다음에 여기 연루된 윤갑근 지금 변호사잖아요. 네. 전 대구고검장 항소심 무죄 판결 이거 다 위헌석 변호사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곽상도 전 50억 클럽 예, 예. 대장동에서 50억 받았다. 곽상도 전 의원 변호도 했었고 그다음에 양재식 전 특검보는 옛날에 그 박근혜 특검 했던 네. 박영수 특검 밑에서 같이 일했던 특검보 항소심 변호도 지금 맡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들이 진짜 검사들이 인정한 변호사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실제로 변론을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아마 이제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만히 있고 위헌석 변호사가 플레이를 한다면 조금 재판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이거는 지켜봐야 될 대목이긴 하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적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 하고 실제 서면을 내 가지고 증거 인부하고 그다음에 이 공소 사실을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거는 별개 문제라 네. 앞에서 떠드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윤석열 씨는 오히려 본인이 그렇게 떠들므로 인해서 변호인들이 작업해 놓은 걸 다 망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럴 가능성이 그래서 사실은 변호사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이 윤석열 씨가 말을 못 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거를 다 하라고도 내버려 그거는 뒀다는 굉장히 거는 미션 임파서블을 준 정말 정말 힘든 상황인 거예요. 일단 네. 대화해 보신 분들은 아니까. 틀막 정권인데 본인 입은 미션. 절대 못 믿어요. 아니 본인이 입을 닫아야 돼요. 네. 지난번에 탄핵도 스스로의 이 말 때문에 네. 밝혀진 것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특검이 통과가 된다면은 다른 방식으로 특검에 의한 수사가 가능한 재판 진행 중이에요? 재판 진행 중에는 그 건에 대해서는 아마 불가능한 것 내란 사건에 같고 대해서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여기에 지금 기소가 안 돼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내란죄라든가 아니면 또 그 외환죄가 지금 안 올라가 있잖아요. 네. 외환죄 관련된 특검이라든가 이런 이제 관련 사건들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법이 특별법이라고 통과가 돼서. 하면 국회에서 이제 법을 만드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내란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처럼. 특별법이라는 한시법으로 만든다면 그때는 이 재판을 거기에다 근데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거 가능할까요? 진행 중인 재판을 그대로 하고 이제 따라야 네, 되거든요. 아, 추가로. 네. 특별법은 어쨌든 일반법보다 우선순위가 되니까. 민주당에서 하여튼 이 부분은 뭐 특별법이든 특검이든 만약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아마 드라이브를 걸겠죠. 그렇지 않을까 가능성이 좀 싶습니다. 높겠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정부 출범 관련된 이야기일 텐데 네. 이제 새 대통령을 뽑을 대선 날짜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고 여기에 지금 큰 변수 하나가 한덕수 권한대행 지금 대선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또 본인도 모를 겁니다. 아마 그 마음은. 근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네. 한덕수 대행이 이 출마설에 대한 오묘한 입장을 밝혔어요. 그 오묘하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한 이야기를 한번 네. 들어볼게요.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좀 하는 거죠. 해석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첫 번째 자기가 통상과 관련된 마지막 협상을 끝까지 하겠다는 건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밖에 사실은 안 들려요. 왜냐하면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 것이고 두 달만 지나면 두 달도 이제 안 남았잖아요. 50일만 지나면 대통령이 지금 새로 탄생하는데 왜 대통령의 일을 자기가 자꾸 뺏어서 하려고 생각하는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대통령 선거 일을 자기가 공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심판인데 제가 갑자기 심판의 그 호루라기를 벗어 던지고 내가
선수로 뛰겠다 지금 얘기하는 것밖에 사실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자꾸 추대를 해줘야지 내가 나갈까 말까지 니네가 이렇게 추대를 덜한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좀 애매하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오늘 한덕수 대행 광주 일정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7시 그러니까 5시 10분까지 경호에 대해서는 이제 엠바고를 하라고는 했다고 하는데 그럼 엠바고를 하셔야 되는 거 그냥 아니에요? 나는 기자가 아니니까 괜찮지. 이것도 근데 저 JTBC 네, 출입 우리- 기자가 네. 그럴 경우에 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왜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JTBC 는 사람이 이게 본회의를 나왔잖아요. 불참. 그럼 내부 그 좋아. 그럼 내부적인 거 내가 세부적인 거 안 정영진 말할게요. 행기가 불이익 당하는 걸로. 괜찮아. 출입 정영진도 못하는 기자가 아니잖아요. 알았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윤경만 괴로운 거지.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본회의를 불참하고 호남을 간다는 거예요. 본회의를 불참하고 네.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대놓고 대선 행보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또 입으로는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지금 상황을 즐기기만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짓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자기는 무조건 된다 그러면 나가겠다. 근데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은 그냥 이 상황만 좀 즐기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현재 행동으로 봐서는 그렇게 그럼요. 해석할 수밖에 우리 없다. 최 기자님이 네. 오묘한 발언이라고 했는데 기름 장어처럼 미끌미끌한 발언이었다라고 제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 너무 냄새나고 네, 너무너무 그 지저분한 방이라는 첫 번째 행동이에요. 협상 문제인데요. 음. 지금 트럼프가 그 동맹국들은 90일 유예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자기 정부로 넘겨야 돼요. 네. 본인이 이걸 가지고 말갈 문제는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트럼프하고 둘이 대화했던 이야기가 왜 흘러나옵니까? 본인이 흘렸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부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분이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로도 네. 대선 관리의 중립성에 의심을 받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다면 저는 한덕수는 사퇴하는 게 맞아요. 대선을 출마하든 안 하든 그렇죠. 중립적으로 대선을 관리할 자격을 상실했다. 객관성을 상실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퇴하면 또 그다음 사람이 하는 그다음에 거죠. 최상목? 그런데 네. 이제 최상목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현재 법사위에다가 탄핵을 계류한 상태죠. 탄핵 네. 신청안을 아마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아니 네, 이제 네. 최상목은 또 좀 다른 게 네. 최상목은 헌법 위반적인 측면의 문제가 존재했기 예, 예. 때문에 탄핵을 이야기했던 건데 지금 한덕수는 정치적 행위를 할 아니, 의사가 그- 있다고 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 예. 중립에 대한 부분으로서 저는 공감합니다. 예. 윤리적으로 사퇴하는 예. 것이 저는 맞다라는 그 말씀을 경우 다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당연해요. 저는 좋은 말씀이고 공감하는데 그 경우 그럼 이제 민주당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이제 대행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아직은 예. 판단을 안 아니, 하겠습니다. 그거는 판단을 해드리고 왜냐면 민주당에서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네. 지금 탄핵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법사위에다 계류시켜놓은 상태이기 갑자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되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 전략- 그게 왔다 아니라 갔다 해, 왔다 그거 갔다. 아니죠. 그게 아니죠. 아니, 그거 애초에 그런 규정을 하시기 잘못이죠. 아, 네, 네, 알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치에 따라서 네, 네. 아니 이게 궁금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저 뭐 제가 어쨌든 나중에 대통령 조사해서 대행을 말씀을 할 사람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탄핵을 걸어놨기 근데 때문에 결정을 윤석열 해줘야 비슷하신 게 된다. 제가 발언이 덜 뻔하는데 윤석열 아니 본인 얘기 너무 길게 얘기하시거든. 아, 제가 윤석 비슷하다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정말, 예. 아니 말씀하는 것만 양만 이거 싫어요, 양만 또? 내용은 좋아요. 근데 좋아할 것 같은데 싫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아니 대로 내용은 본인 윤석열보다 훨씬 얘기만 좋아요. 하는데. 근데 양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네. 말씀하시죠. 좋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또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한덕수는 결국은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서 아, 간을 간본다? 보고 있다. 아, 맞아요, 이겁니다. 맞아요. 네. 제가 들은 얘기는 본인이 지금 네. 만나본 사람들은 네. 한덕수 거란대행이 상당히 이제 비장하고 결연한 분위기가 있다는 거. 비장하고 결연하다. 예, 좀 그런 분위기가 물론 이제 그분들의 주관적인 해석이 좀 들어간 얘기인데 네. 또 그런 얘기가 좀 있다는 것이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게 된다면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나온다고 가정할 때는 일단은 국민의힘에는 끼지 않고 네.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있다가 아마도 국민의힘에서 이제 단일화? 최종적으로 경선에서 되면은 네. 그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이긴 사람하고 단일화를 하고 그밖에 이제 여기다가 지금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준석도 언급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아마도 지금 우리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같은 분은 네. 지금 그 연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원외에 있는 또 민주당을 이탈한 비명계하고도 지금 아마 연대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반 이재명 세력을 다 반 모아서- 이재명 연합을 가고요. 아. 그다음에 거기다가 아마 개헌을 이제 당연히 넣는데 네. 아마 개헌을 통해서 임기 단축이니까 3년 뒤에 총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임기를 3년만 하고 그다음에 이 3년 뒤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까지 하고 대선도 그때 같이 하고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4년 중임제 그리고 이제 국회와 대통령의 임기가 일치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하는 구체적으로 네. 들으셨네요. 그거 기획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제가 왜 기억을 합니까? 너무 심오하게 알고 계시가 수준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 우선 이 또 얘기는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네. 스토리가 네. 몇 가지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선출이 됐을 때 네, 네, 네.
한덕수 총리와 빅딜을 한다. 그러니까 뭐 그 단일화, 단일화를 네, 하든 그렇죠. 뭐 후보 네, 교체를 그렇군요. 하든 할 수 있다라는 네. 거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3지대에서 지금 그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여서. 이제 힘을 모을 수 있다.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잖아요. 김두관 뭐 유승민 이런 분들. 네, 근데 제3지대에서 유승민 의원은 여기 들어올 리는 없어요. 사실. 유승민 의원의 전 의원의 경우는 딴- 지금 딴 완전히 팀으로 가기로 탈당을 했어요. 해서 네. 완전 제3지대로 해서 따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아, 탈당을 해서 네, 그런 얘기가 탈당한다고 그랬어요. 나온 왜냐면 지금 본인이 이제 경선을 거부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는 약간 좀 세모고요. 지금 우리 제 기자가 말씀하신 내용은 쉽게 말하면 그 말은 그런 지금 경선을 거부하고 나온 분들이 네. 제3지대 만들었다가 그분들도 나중에 한덕수 측하고 단일화 한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썰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경선 그렇죠. 네. 후보로 출마가 당선이 되면 거기서 이제 한덕수 그렇죠. 네. 총리와 함께 이제 힘을 합친다. 단일화한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먼저 질문 드리려고 했었던 것이 가능성이 이제 지금 한 3명 정도가 크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뭐 홍준표 후보, 한동훈 네, 후보, 그렇습니다. 4등이 누가 될지는 뭐 모르는 일이고 네. 이 중에 한 분이 됐을 때 한덕수 총리랑 손을 잡으려면 한동훈 후보는 안 할 것이고 홍준표도 안 하고. 안 할 것이고 김문수 후보 정도만 가능할 텐데 그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고 상당히 있고 그렇게 그 시나리오를 나왔을 생각하고 거예요. 있는 것은 맞다. 그 이제 뭐 그게 뭐 실제로 이루어질 일은 모르겠지만 일부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는 있어요. 어쨌든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의 중도 확장성에 이제 논란이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 이준석 얘기를 근데 좀 너무 일찍 하는 바람에 핵심 지지층이 김문수한테 굉장히 지금 실망을 했다. 실망하거나 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실제 방송에 나오면 나올수록 본인의 표가 깎여요? 깎여져요. 네. 네, 아. 그분이 너무 고루하고 너무 올드하고 너무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그러니까 전 시장이 현실적으로 야 나도 좀 해볼 만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저는 같아요. 홍준표는 옛날에 그 유명한 악명 높은 뭐 이른바 무슨 공공 발정제 발언 등 비롯해서 아유. 비호감이 진짜 극치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불구하고. 크죠, 문제가. 네. 이게요. 네. 예전에 이제 정치 기획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획력을 높이려면 1호 신문이라든가 뭐 월간 중앙이라든가 주간지 잡지를 많이 봐라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현장 정치 경험이 없은 분들이 쓰는 이거는 현실화 잘 안 돼요. 돈 문제, 조직의 문제, 실무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 하거든. 그래 이게 프로세싱으로 굴러가지 않아요. 첫 번째 예를 들어 볼게요.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순간 네. 돈 문제에 직면할 겁니다. 돈이요? 정당 내부에 있으면요. 네. 지지하는 의원들이 보좌관 파견 다 보내줍니다. 예. 그리고 당에 있는 주요 기구들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후원에 등록해가지고 후원 계좌 여는 데까지 며칠 걸립니다. 예. 그동안에 한 4, 5억 깨질 겁니다. 아, 그렇게 많이 들어요. 무소속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금방 이야기했던 정치적 다단계 경선이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네네. 이루어질 거라 하는데 요거는 이 장기판에 있는 정치인들이 욕심과 사심이 없는 네. 기계적 인간형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차는 직선으로 움직이고 폰은 넘어서만 다니고 그러니까 중간에 어디서 모여. 이게 안 돼요. 정치인들은 일단 개인적 욕망이 우선되기 때문에 네. 쉽게 이렇게 연대가 안 됩니다.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했다가 마지막에 깨지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2017년은 당연히 숫자적으로 합치면은 문재인은 이길 수도 있었는데 왜 안 합쳐집니까? 그건 다 내가 계산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거는 그냥 이른바 삼류 찌라시 쓰던 썰이다. 썰에 불과하다. 근거한 기획일 뿐이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바로 요즘 때문에 아마 무소속되는 기간 동안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을 후원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정치적으로 지켜주고 누가 후원을 이런 해요? 준비를 그 제가 좀더 큰일 났네. 괜히 힌트를 줬네. 아니요 아니 그거는 친 한덕수 쪽이신 것 아니 그거는 한덕수 한덕수랑 뭐 아니 하는 한덕수 거예요? 상황을 한덕수랑? 설명하면 친이고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하면 궁금하면 갑자기 자유를 친민주당이고 주세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친제를 붙이면 좀 그렇고요. 저는 네. 찬이지 친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간에 이제 바로 그 점은 당연히 그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이제 무소속으로 나올 때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네. 이제 무소속으로 추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대책은 세우고 있다 그러는데 아.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취재를 해서 만약 그때까지 한덕수 대행이 만약 나온다든가 이런 상황이 된다면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도록 국민의힘 하겠습니다. 내에서도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에 좀 나와주길 바라는 꽤 많은 숫자들이 있으니 있죠. 그들이 예. 이제 도움을 줄 그런 것이다.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하여튼 예.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밖의 사람들, 다른 쪽 사람들도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는 좀 더 취재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세 가지 이유에서 찻잔 속에 잔꾀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다단계 경선을 하든 말든 다른 세력,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야지만이 시너지가 생겨요. 이종 교배를 해야지 잡종 강세 현상이 일어납니다. 옥수수 네, 마취종하고 무슨 종이 합칠 때도. 네, 네. 근데 동종 교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전자 변형이 일어납니다. 어차피 친윤이에요. 한덕수도. 나머지 사람들도 다 친윤이에요. 예. 그리고 이 윤석열 그 내란에 연루 의혹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너지 효과가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여론조사에서 이 정도가 되려면 신상의 느낌을 줘가지고 확 떠야 돼요. 새로운 수혈이 돼야 돼요. 자, 안철수 현상, 정몽준 현상 다 현상입니다. 나름. 그걸 제도권 정당들이 받아 안았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만큼 이 신선하지 못한 거야.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바로 1등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다이나믹스가 한덕수한테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상대 구도의 문제. 상대가 너무 많은 지지율이 나와. 양자 구도에서 50%를 넘는 상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러면은 합치더라도 우리가 이길까 말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은 차라리 2등에서 후일담을 노리는 것이 좋지 다음을 않을까라는 기약하고. 그런 장깨를 정치인들은 부리게 됩니다.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 합종 연예계 계획이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반대로 이제 저 뭐 양자할 경우 이제 50몇 프로 나온다고 하지만은 그건 현재 상황인 거고 가장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자기 자신 아닙니까? 지금 비호감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지금 여론조사 자체만을 예를 들어 진보 진영 네. 지금 그 예를 들어 김동연 오늘 저 지사 쪽에서 이제 얘기를 들은 거는 종합을 해보면 지금 본인이 볼 때는 한 40 이재명 지사가 한 45%. 그다음에 지금 김동연 지사 쪽 그 지지율이 한 범진보 진영 내부에서만 그 후보를 평가하는 여론조사를 하면 한 15%는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재명 어쨌든 간에 그 전 대표의 경우에 적어도 55% 정도는 이재명 전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지금 이런 것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왜 본인이 이게 민주당 경선과도 관계되지만 왜 이런 마당에 뭐가 도대체 두려워가지고 이 국민 프라이머리를 민주당의 전통을 깨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경선을 그 민주당 경선 룰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근데 제 얘기하는 이유는 예. 이런 점에서 지금 분명히 아까 말한 말씀에 상당히 그 분석이 맞는 측면이 있지만은 예. 이번에 약간 예외적인 거는 이재명 전 대표는 지지율이 압도적이지만 그만큼 비호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높다.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 싸구려 평론가들은 못하는 고급진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싸구려 펴는 아니 그 말씀드린 게 평론가 아니시잖아요. 논설위원이시니까 정치 컨설턴트들 제가 대부분 싸구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네. 중도 스윙 보트가 우리나라에서 몇 % 된다고 생각하세요? 중도 스윙 보터들 네, 보통 한 40% 얘기하시잖아요. 3에서 5% 정도 됩니다. 스윙 보터가? 예, 3에서 한 5% 되고요. 통계적으로. 네. 그럼 뭐냐? 약지지층과 강지지층에 있어서 음. 투표를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네. 이재명의 비호감도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진보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서 보수로 가거나 타후보를 지지하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들면 투표를 거부하는 행태를 나타납니다. 네네네. 그럼 어떻게 되냐?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그럼 모집단이 줄어들면 40%가 어떻게 됩니까? 50%가 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재명의 지지율이 40%입니다. 비호감도가 60%입니다. 이거는 국민 100%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제 투표는 얼마입니까? 70에서 75%가 됩니다. 네. 그럼 40%는 모집단이 줄어들면 50%가 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당 정체성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때려 죽인다고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안 바뀝니다. 사람은. 그게 유전 때문이라는 얘기도 유전 있어요.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환경 때문이라는 네. 얘기도 있는데 네. 뭐 각자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중도 보수를 완벽하게 포괄하는 후보가 네. 양자 구도에서 나오지 않는 한은 이 판을 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말씀을 이 경우에 드리는 거예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래서 두 분 오늘 심지어 많이 민주당 터지셨어요. 지지하는 분 중에서 네. 이재명 비호감인 분들은 투표를 네. 포기한다. 네. 당연히 국민의힘 쪽은 당연히 절대 안 찍고 맞는 말씀이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만약 이재명 정권이 출범을 해도 네.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 일부에서조차 비호감 때문에 기권한 분들이 많은 그러한 정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노력하고 그걸 있잖아요. 극복을 과연 할지는 저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오늘 요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누가 이번에 당선이 돼도 분노와 증오의 정치 이게 증폭되고 국민 주권의 사유와 의혹 그리고 정치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다음 정권. 그 누구 얘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김두관이 했어요. 오늘 김두관이 오늘 보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인 87년 체제를 현재 유지한 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개헌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개헌한다고 했습니다. 개헌한다고 했지만 현재 이 체제로 취임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87년 현행 헌법 체제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그 대통령은 누가 돼도 이재명 대통령이 되더라도 증오와 분노의 정치를 증폭시키고 국민 주권의 사유화 의혹
정치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왜? 현대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김두관 의원한테 따지세요. 네, 그 김두관 전 의원한테. 예언의 근거가 정확히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김두관- 없어요. 김두관 그러니까 대표한테 따지시라고요. 김두관 네. 전 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김두관 의원이 지금 하는 행동은 네. 아무런 근거가 사실은 없어요. 87년도 헌법의 하에서 대통령이 되면은 그 사람은 분노의 정치를 하고 폭력의 정치를 한다고요?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랬나요? 그런 것 그렇지 같은데. 않아요. 현실적으로 저보다 갈라치기 정치하다가 망한 것 같고 정권 뺏겼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갈라치기 한 게 아니죠. 아, 그러니까 갈라치기 한것 근거 없는 같은데. 거를 네. 이렇게 함부로 근거가 말씀하시면 안 있죠. 예를 들어 되고 김영수 제가 대법원장 말하잖아요 같은- 지금. 네. 아 이해하십시오. 네, 그래서 김두관 전 의원은 지난번에 네. 사실은 대선 나온다고 하고 총선 나온다고 하면서부터 좀 사실은 상당히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이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금 전부 다 배설을 하고 있는 중인데 본인이 예를 들면 경상도 쪽에서 원래 지분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예. 지금 이 상태로 나가다 보면 그쪽에서 사실 될 것 같지가 않고 또 나머지 것들 이 당내에서의 지분도 약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서 자꾸 망가지고 있다고 저는 지금 무리수를 생각하고 둔다, 이렇게 있거든요. 생각하신다는 네, 지금 거죠?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근데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은 그 자체가 그분에게는 정말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제가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김두관 오늘 지사 쪽도 제가 아니 진짜 김동연 지사 쪽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친 김동현이세요? 또 정말 너무 하시. 제가 트럼프 얘기하면 친 트럼프고요. 제가 박진영 우리 소장님 아니 부원장님. 친 박진영이세요? 친박이에요. 제가 아유, 친박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예. 제가 친노입니다. 제가 진짜 친노야.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친박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김동연 지사 쪽에서도 직접 예. 김 지사 말씀은 아니지만 그 밑에 관계자들 얘기가 이겁니다. 아니 이번에 룰 바꾸는 거 한마디도 도대체 사전 논의도 없고 언론이나 주변 나오는 얘기 듣고 뒤늦게 확인을 하니까 겨우 그냥 가르쳐주는 수준이었는데 아니 이거 이럴 수가 있느냐. 같은 집안 식구한테 경기 룰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본인들이 경기를 일방적으로 정하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민한테 네. 나중에 협치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약속을 할 수 있겠느냐. 오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자기 본인들 한마디도 못 들었대요. 이번에 국민 프라이버리 민주당의 전통 깨고 네. 그다음에 지금 말한 대로 뭐 권리당원 50%뭐 여론조사 50% 이거 진짜 그야말로 언론 보도 보고 알았으니 정말 기가 막히다는 게 경쟁해야 될 후보들조차 그 네. 룰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알려주는 게 네. 부족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96.3% 정도가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죠 민주당 그럼 꼭 사전에 당원들. 알려주기라도 하고 이런 거 지금 준비 중이다 그러면 그거 안 네. 했다는 거 정말 화나죠. 네. 네, 자, 정리 한번 할까요? 당 지도부에서 네. 결정한 게 아니고 예. 전당원 투표를 했습니다. 네. 이걸 결정한. 와, 네. 오늘 지금 원고를 다 뛰어넘으셔가지고 네. 다 했어요, 근데 네, 내용을. 내용을 됐고요. 한꺼번에 다 네. 다루셨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윤석열 피고를 많이 했으니까 예, 우리가 이제 예, 원고 딱 정리를 해서 한번 끝내자고. 하고 가겠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의 그 출마에 네. 대한 입장들은 뭐 다르신데 가능성 거의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네.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 예.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뤄질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예, 쪽이시죠. 별로 없다라고 네. 보신 것 같고 하나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출마 선언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네. 여기도 다 이재명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그다음 듣고 왔으면 좋겠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도 시장의-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이번 대선은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를 고르는 양자택일의 선거다라고 이야기한다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종착역은 포퓰리즘과 국민 매수의 나라 남미 채빈국 베네수엘라입니다. 국회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내어준다면 이 나라는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네. 이재명 정권의 마지막은 종착역은 베네수엘라로 갈 거고 그다음에 국회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히틀러의 나라가 될 네, 거다. 아까 어려운 말이 다 나왔고 네. 하나 더 얹으면 이제 나경원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이거 되게 독특한 모양이라서 이거 한번 사진 너무 희한하더라고요. 저희만 보기 아까워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왜 합니다. 이러실까? 저기 지금 이제 드럼통 드럼통 뭔 말이에요? 드럼통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기가. 드럼통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뭘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간 맥락을 좀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영화 신세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드럼통. 그런 예. 이야기. 그 드럼통 그 이야기는 윤석열 쪽에서 나왔던 그 내란 때 나왔던 이야기 아니에요? 뭐 수장시킨다 이런 이야기 아니야? 그 윤석열 비판하는 거네. 아니 홍준표 씨도 이야기하는 게 네. 이재명 지우고 거기다 윤석열 내면 딱 맞아 떨어져요 아기가. 일단 기자님 설명도 들어보고요. 아니 제가 설명을 꼭 해야 되겠나 싶은 생각.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드럼통에 사람을 하나 묻어버린다고 진실까지 묻힐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건 아마 이재명 전 대표가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하고 드럼통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오히려 드럼통 그러면은 윤석열 그 계엄대가 생각이 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 윤석열 비판을 하고 계시네. 속마음이구나 전부 다. 아니 근데 홍준표도 저는 그렇고. 저 나경원 저 의원의 저 사진을 보면서 이전보다 한 2단계 정도 나경원 의원을 높게 보는 거는 높게? 정치인들이 많이 좀 부족한 게 상상력, 추진력 뭐 이런 거잖아요. 실행력 뭐 이런 것들. 아니 공부가 부족해요. 기본기가 안 돼 있으니까 맨날 저런 근데 봐봐요. 이벤트거리만 찾는 자,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드럼통을 저기 보니까 지하 주차장이던데 어떻게 차에 싣고 저 큰 거를 갖고 들어와서 그거를 되게 독특하다. 너 좀 세워놔봐. 이렇게 좀 세워놓으면 또 걸로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드럼통을 이렇게 툭 그렇게 들어가서 이건 팻말 들고 드럼통은 엘리베이터로 갖고 내려왔겠죠. 차로 한 게 아니지 않겠어요? 드럼통이 어디 있었는데? 그건 알 수 없죠. 그 지금 전제가 네. 차로 갖고 들어왔다는 건 적어도 지상에 있었는데 네. 지금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고 왔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에다 싣고 들어왔지 않겠냐는 거죠.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저기에 들어가서 저런 말을 한다는 기획을 도대체 누가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 사진 찍을 때도 너무 좀 이상하지 좀 않아요? 사실 부끄러운 게 그 이제 제가 이제 정치 평론한답시고 한 지가 한 3, 4년 가까이 됐는데 네. 처음 할 때 사람들이 비판을 했어요. 네. 그럼 왜 남들이 모르는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변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그게 내가 잘하는 거니까 하겠다. 그리고 사실 정치의 본질은 그런 철학적인 것들과 정책의 네, 네.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이벤트를 하니까 더 자극적인 이런 거 찾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앵커님이 아까 말하려다가 끊겼는데 네. 이제 두 가지가 높이 산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는 어떻게 저런 걸 들고 내려와서 지하 주차장에서 저런 상상을 어떻게 왜 했을까? 하필이면 지하 주차장에서 저런 걸 가지고서 했을까? 거기 누가 앉혀줬을까? 그 안에 누가 넣어줬을까? 너무 좋아요. 큰일 났어. 너무 좋아하죠. 재밌어요. 예. 근데 하나는 그거고 정말 이상하다. 근데 그런 정말 이상한 걸 해낸다 이 사람이. 네. 첫 번째 높은 아니 점이고. 이게 정치의 두 번째는- 황색화야. 황색 저널리즘하고 조용히 좀 똑같은 거야 해봐봐. 이게 정치. 두 번째는 뭐가 높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실행력 실행력. 네, 저걸 이제 생각은 할 수 있어. 생각해냈다는 이렇게 거. 찍어서 하면 사람들이 그건 좋아할까? 이벤트 업자로서의 실행력이지. 저게 정치인은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정책을 실행하고 국가 비전을 어떻게 알았어요. 실현할 것인가 이런 잠깐 것들을 해야 기다려보세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요, 그리고. 말을 좀 아, 끝까지 하게. 네. 제가 볼 때는 저 뭐 그 논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네. 다만 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 당연히 좀 논란이 있죠. 지금 그래서 5개 재판에다가 말이죠. 네, 12개 혐의인가요? 그리고 8개 사건. 선고를 앞으로 12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이나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계속 당연히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와 관계없이 오늘 중앙일보 사설에서 저희가 이렇게 썼어요. 반 이재명만으로는 국민의힘은 대선에 어림이 없다. 그렇죠. 어림없다. 그래서 이재명 때리는데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표가 모이는 것이고 결국 윤석열 정권하고는 확실하게 차별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과 비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재명 때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 선거에서 누구 찬반 투표로 가면 그 누구가 보통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른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그쵸. 부분이 않습니까? 네. 아, 그리고 가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오세훈, 유승민 후보가 지금 안 하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네. 내려놨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지하던 사람들은 어디로 남아있는 가냐? 후보들 중에 어디로 갑니까? 그건 뭐 분산이 되죠. 뭐 한동훈한테 갈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 중에 뭐 예를 들어 나는 오세훈 그래도 시장이 탄핵에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한 거 뭐 그런 걸 높이 산다 이런 사람들이 뭐 한동훈 후보한테 붙을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아니면 너무 실망해서 좀 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지지층 일부는 아예 이번에 기권을 하는 분이 있듯이 거기도 기권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분산되는 아니 근데 것이니까. 그 정도로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아니 많지는 않지만 지금 어쨌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어디로 가냐 물어보시니까 제가 대답한 그러니까 거예요. 반사이기 네. 누구에게 정정을 있을까? 해드리자면은 네. 지금 이제 중도화 전략이라든가 네, 네. 유연화 전략이 민주당이 성공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탈하는 일은 없고 오히려 중도 보수가 더 많이 올 것 같다는 말씀을 네. 드리겠고요. 지난 4.2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여차하면은 이번 대선은 보수 특히 이제 약보수 중도 보수는 결집하지 않은 채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라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평균 한 18%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민주당 지지층에도 이재명 대표 전 대표 비호감층은 꽤 있다. 투표를 포기하거나 네. 아니면 다른 뭐 반 이재명 전선 같은 데다가 그 전선이 아, 만약에 마음을 좀 줄 수 있다. 그 전선이 이제 나름 충분한 네. 어떤 소구력을 갖는 뭐 이런 거가 된다면은 네.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근데 그 마지막으로 좀 이재명 관전 포인트를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비호감층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그래요? 오해를 많이 받았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해결이- 비호감이 있었어 윤석열 지지자들.
윤석열의 후예 정치인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이 비호감도 상대적인 아. 거예요. 비호감이 상대적으로 누가 더 싫으냐를 따지는 거면 네. 그리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 아주 싫어진 사람이 생기면 예전에 좀 싫었던 사람이 좀 네. 덜 싫어진 이제 것처럼 문제, 느껴져요. 제가 볼 때는 같은 집안 식구한테 경선 룰도 지금 바뀐 거를 안 가르쳐 줘 가지고 오늘 저 상당히 하여간 목소리를 높여서 저한테 얘기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도 당사자로서 가르쳐 주지 줄 수 모르는데 그건. 아니 본인한테 그렇게 유리한 룰을 가르쳐 주지 않고 안 가르쳐 줘.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유리하긴 해요, 확실히. 유리하다고 아니, 보는 별 거죠. 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지금 어차피 어후명인데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어후명. 그런데 왜 네. 굳이 이렇게 민주당 전통의 국민 프라이머리까지 네. 굳이 이렇게 그냥 상대방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해버렸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굉장히 좀 특이한- 이재명 대표가 그 정한 게 전 대표, 아니라니까요. 네. 이재명 전 대표가 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예. 네. 제가 알기로 그쪽으로 자꾸 이재명 연결시키지 마세요. 후보 측은 후보 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대표한테 유리한 걸가 됐나요? 당원 50, 뭐가 네. 유리해요? 국민 지금. 참여 다른 50. 아니 한 분씩 좀 말씀하세요. 자 박진영. 정말 이게 듣는 아니, 사람은 말을 끊지를 진짜 않아, 이 둘이. 헷갈립니다. 네, 자 그래서 박진영 네, 이재명 위원장님. 후보 측은 네. 국민 50, 당원 50을 원했던 것 같아요. 국민 실제. 50, 당원 50. 그래 여론조사가 아닌. 아, 근데 이제 당에서 보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특정 종교 집단이 들어왔다라든가 또 국민의힘 경선에도 특정 종교 집단이 들어왔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론조사 방식을 택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투표할 수 네. 있게 했더니 이상한 사람들이 역사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네. 누구도 이야기 못하는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이야기 하드릴게요. 네, 경선이라는 게 폐쇄와 오픈의 두 가지 방향으로 작동을 합니다. 네, 가장 폐쇄는 대의원 경선입니다. 네. 그다음 당원 경선입니다. 네. 그다음에 오픈 프라이머리가 있고요. 가장 오픈이 여론조사입니다. 네, 여론조사가 가장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오픈해서 민심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 오픈 프라이머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드리고요. 또 하나 사례를 드릴게요. 네.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전부 다 오픈 프라이머리 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50% 대의원 경선을 했습니다. 50%가 대의원. 대의원 있고 50%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그 결과가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어쨌든 네. 오픈 프라이머리를 그때 해가지고 노풍이 원래는 노무현 후보가 그렇게 앞선 사람이 아니었는데 드라마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제가 네. 이제 특대위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네. 민주당의 당원 구조 자체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진성 당원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페이퍼 당원 제도였기 때문에 네. 당원이 불분명한 거야. 그리고 지역위원장들에 의한 대의원들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도 어떻게 하냐면요. 네. 일일 당원 서약을 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당 일일 당원? 우리나라 정당법에 정당의 구성원이 아니면은 정당 후보를 선출하는데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일일 당원이라는 것을 서약을 아, 하고 그래요?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국민의힘도 비슷한 논란. 그래서 지금 이제 중도 확장성이 있다는 예를 들어 유승민 오세훈 이제 드랍해 아니 버렸는데. 국민의힘도 민주당하고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50대 지금 50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국민의힘도 그럼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보세요. 국민의힘도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그렇게 둘 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하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 네.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당원들에 의해서 심각한 토론을 통한 폐쇄형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수기하고 토론하고 계속해서 따지고 들어야지 올바른 사람을 찾지. 그냥 막 던져놓고 한번 뽑아봐. 드럼통에 들어가는 사람 찍을래? 아니면은 드럼통 굴리는 사람 찍을래? 이게 하는 거는 정치의 본질이 아니라고 박형광님 봅니다.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그게 맞다고 하신 거는 오늘 케이스는 정말 굉장히 유념해 들을 대목이네요. 이게 내가 네. 제가 보니까. 정치는 정치를 민주당하고 같은데 그거는 맞다. 지금 경선 방식은. 네. 왜냐면 같은 방식이니까. 네, 우리 현실적인 박진영 방식이에요. 네, 박진영 평론가는 뭐 그런 식으로 평론하지 네, 않으시니까. 철학이 그죠? 확고해요. 아니 철학이 아니, 확고한 게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제가 제일 많이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죠. 저는 근데 우리가 진행자님. 상당 기간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근데 항상 맥락이 같은 아니, 이야기를 맞는 합니다. 말씀. 사안에 네, 대해서. 네. 제가 맞아요. 말씀드린 것도 예를 들어 네. 특정 정당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어쨌든 간에 경선에 있어서만큼은 네. 국힘도 뭐 이번에 그럴 수밖에 없다. 네. 그게 맞다 네, 뭐 네. 이제 이런 취지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귀에 들어왔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그렇습니까? 것입니다. 아유, 그 저보고 뭐 말 잘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네, 마세요. 네.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말 잘하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계속 합니다. 어떤 특정 팩만 들어서 논리 그런 얘기 안 진행하는 그런 했잖아요. 아, 예. 참 우리 저 네 세 분 모이면 참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예. 마치 우삼겹이랑 한우랑 대창이 같이 모인 것 같은 느낌. 맞습니다. 대창이 누군가요? 대창이. 대창이요? 쭈꾸미도 함께 합니다. 한번 왜 예를 들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직은 이제 네. 광고해야 되니까. 광고입니다. 네. 네. 국산 한우 대창에 통통한 쭈꾸미가 들어간 한우 대창 쭈꾸미, 또 우삼겹 한우 대창 전골 등등 아주 맛있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술 한잔 생각나실 만한 그런 이제 전골 또 볶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르만 쇼핑몰로 들어가시면 지금 바로 만나실 수가 있고요.
무료 배송까지 확실하게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아래 벌써 입에 군침이 좀 도시죠? 네, 너무 먹고 네. 싶어요. 네. 언제 한번 저희가 그 시식을 한번 해보죠. 시식 한번 하죠. 아,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네, 너무 시식 너무 좋아요. 아, 그럴까요? 네. 시식을 한번. 아, 좋습니다. 여기서 네. 이 자리에서 네. 하는 이 거예요. 자리에서 그렇지, 그렇지. 그 먹방 되는 건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희가 그럼 다음 주 화요일쯤에 준비하겠습니다. 우삼겹 한우 대창 전골 아니면 한우 대창 쭈꾸미 뭘로 하실래요? 난 한우 대창 쭈꾸미. 한우 대창 저도 쭈꾸미. 대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한우 대창 쭈꾸미로 그러면 괜찮으시겠어요? 깻잎과 뭐 저는 주는 대로 매출을 많이 올려야 될 품목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날 먹는 거 이외에 네. 따로 포장 하나씩 저희가 그래서 갖고 와서 홍보를 해드려야 되잖아. 좋아요, 따로 좋아. 포장을 네, 따로 괜찮네요. 포장해가지고 네. 냉동 안 하셔도 됩니다. 논설위원 맞죠? 아니 제가 이 방송에 지금 이 명함 있으시죠, 명함? 명함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 나도 줄게요 그러면. 자, 오늘도 네. 그래도 마무리 훈훈하게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먹을 것과 함께 맛있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